최근에 비결핵 향상균 감염으로 내원하는 분들이 늘어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비결핵 항상균 감염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인지하기가 힘든데 근래 들어 저설량 폐 CT 촬영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초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비결핵 항상균 감염 자체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아직 생소한 질환이고 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폐 사진을 찍어봤는데 비결핵 항상균 감염이라고 합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 그냥 지켜보자고 하는데 좀 찝찝합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되나요? 한약으로 치료할 수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항생제 치료를 하는데 약이 독한지 영 입맛이 없고 기운이 없어 죽겠습니다. 항생제 치료를 계속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비결핵이라고 했는데 치료약을 보니까 결핵약이 들어가던데 왜 그렇습니까? 라거나 재발이 잘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까? 좋은 음식이나 약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비결핵 항상균 감염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답답함을 호소하셔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결핵 항상균 감염은 어떤 병인가요? 비결핵 항상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증입니다. 항상균이란 현미경 관찰류의 산성 염색약으로 세균을 염색했을 때 염색이 잘 되지 않는 세균들을 총칭하는 말로 약 200여 종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상균 중에서 전염성이 높고 독성이 강해서 사람들에게 위험한 균으로는 결핵균과 한생병균이 있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즉 전염성이 낮고 독성이 약한 균들을 비결핵 항상균이라고 부릅니다. 비결핵 항상균은 우리 주변에 흔히 존재하는 균이며 그중 일부만이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킵니다. 평소에는 폐에 들어오더라도 쉽게 제거되어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폐 진액이 심하게 부족해져서 면역 기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그곳에 비결핵 항상균이 자리를 잡는데 이것이 바로 비결핵 항상균 감염입니다. 감염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고 진행 속도가 느리다가 기침, 가래 같은 증상이 나타난 뒤로는 진행이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역 기능이 미치지 않는 곳이 감염되다 보니 항생제를 사용해도 약효가 잘 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변에 흔한 균이다 보니 한 가지 균을 치료해도 다른 균에 다시 감염되는 경우도 많아 완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결핵 항상균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치료보다는 폐 자체를 촉촉하게 해서 정상적인 면역 기능이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감염을 치료하고 재감염을 막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환자분들을 보면 위장 기능이 약하고 몸이 마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태에서는 진액이 부족해서 폐가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식이요법을 통해 위장 기능을 회복하고 체중을 늘려주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결핵 항상균 감염이 되어 있을 때 그냥 방치하면 결핵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보통 비결핵 항상균과 결핵은 다른 균이기 때문에 비결핵 항상균 감염이 결핵으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독성이 약하고 전염력이 약한 비결핵 항상균에 감염되신 분들은 만약에 독성이 강하고 전염력이 강한 결핵균을 접촉한다면 결핵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걸리기 쉽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비결핵 항상균은 우리 주변에 흔히 존재하는 균입니다. 수돗물에도 있고 공원이나 뒷산의 흙먼지 속에도 있고 아이들이 뛰노는 운동장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접해왔던 균이며 전혀 낯선 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겪어왔던, 그리고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비결핵 항상균이 어느 날 갑자기 감염증을 일으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면역 기능이 약해진 정도가 아닙니다. 진액이 심하게 메말라서 면역 기능이 아예 미치지도 못하는 부위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면역 기능이 아예 미치지 못하면 비결핵 항상균처럼 독성이 약한 균도 그곳으로 침입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이때도 위험한 것은 면역 기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지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결핵 항상균 감염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염에 취약한 분들이 있을까요? 폐와 호흡기가 심하게 건조하고 만성염증이 있는 분들이 비결핵 항상균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결핵이나 암 같은 과거력이 있는 분들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근래 내원하셨던 환자분들의 병력을 살펴보면 10명 중에 기관지 확장증 3명, 결핵 3명, 암 2명, 만성 폐쇄성 폐질환 1명이 있었습니다. 비결핵 항상균 감염 환자 중에 마른 분들이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래 내원한 환자 10명 중에 8명이 여성이었고 평균 연령대는 60대 후반이었는데 체질량 지수를 계산해보니 20대가 3명, 18대가 2명, 17대가 2명, 16대가 3명이었고 평균은 18.4였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여성의 평균 체질량 지수가 약 24.3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환자들의 평균 체질량 지수가 18.4라는 것은 이분들이 일반인에 비해 굉장히 많은 체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위장 기능이 약해서 몸이 말랐던 분이 스트레스나 만성염증 등의 원인으로 폐의 진액이 또다시 심하게 손상되면 비결핵 항상균에 감염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위장이 약하다는 개념에는 소화 흡수를 돕는 장내 미생물종의 균형이 깨져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내의 유익균은 부족하고 유해균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인 거죠. 실제 비결핵 항상균 감염 환자 중에는 배에 가스가 잘 차고 더부룩하며 복통 설사가 잦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항생제 치료를 받게 되면 장내 미생물종이 더욱 손상되어 복통, 설사, 식욕감퇴, 무기력증, 체중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고 심하면 항생제 치료를 지속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평소 체질량 지수가 20 미만인 마른 체형의 환자분께서 비결핵 항상균 감염 진단을 받는다면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비결핵 항상균 감염은 어떤 단계를 거쳐 진행이 되나요? 감염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면역계가 감염 부위를 인지하지 못해서 염증 같은 정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 이후에 기침, 가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시급히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의 기침, 가래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며 균에 감염된 조직이 썩어 문드러져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에 가깝고 병이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침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가래도 심한 악취가 나는 고름 같은 형태입니다. 기침, 가래가 나오는 단계에서 치료 시기를 놓치면 감기가 쉽게 폐렴으로 진행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비결핵 항상균 감염으로 폐의 정상적인 면역 기능이 미치지 못하는 부위가 생기면 감기 같은 가벼운 감염이 쉽게 폐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감기 증상이 나타나고 일주일도 안 돼서 폐렴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감기만 걸리면 폐렴으로 이어진다면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폐렴이 폐혈증으로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폐 전체가 전신 감염의 발판이 되는 거죠. 가벼운 감기 증상에서 갑자기 폐렴으로 악화되고 폐렴이 또다시 빠르게 폐혈증까지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폐에서 시작된 감염이 온몸으로 퍼져 폐혈증으로 발전하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치료하기가 대단히 좀 어려운 병이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비결핵 항상균 감염을 치료하는데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는 비결핵 항상균 감염은 항생제로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염 부위에 면역 기능이 미치지 않고 항생제의 약효도 잘 닿지 않아 치료 효과가 잘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항생제 치료 성공률이 약 45%에서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은 길어지고 약은 독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복통, 설사, 식욕감퇴, 무기력감, 체중 감소, 면역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겪게 되는데요. 비결핵 항상균 감염 치료를 위해서는 폐와 위장이 먼저 건강을 되찾아야 하는 만큼 위장에 부담을 주는 항생제 사용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결핵 항상균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균이라 항생제 치료를 해도 폐 기능 자체가 좋아지지 않으면 재감염의 위험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에 감염됐던 균에 다시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균에 의해 감염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심지어 한 가지 비결핵 항상균에 대해 항생제 치료를 하는 도중에 또 다른 비결핵 항상균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생제를 사용해서 비결핵 항상균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치료보다는 이 감염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폐의 진액 부종임을 깨닫고 폐를 원래 촉촉한 상태로 되돌리는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결핵 항상균 감염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트레스, 만성염증 등의 이유로 진액이 부족해지고 폐가 건조해지면 우리 몸속에 면역 기능이 닿지 않는 부위가 생깁니다. 비결핵 항상균은 그 틈을 파고들어 감염을 일으키는데요. 따라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건조해진 폐에 진액을 보충해서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하는 폐 청소를 하는 개념을 비결핵 항상균 치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폐 청소를 통해 폐가 깨끗하고 촉촉한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다면 비결핵 항상균 감염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비결핵 항상균 감염 치료가 결핵 치료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결핵균은 항상균 중에서 독성과 전염력이 강한 균이며 비결핵 항상균은 그에 비해 독성과 전염력이 약한 균입니다. 당연히 비결핵 항상균 감염 치료가 결핵 치료보다 쉬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성과 전염력이 약하고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비결핵 항상균에 감염됐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폐가 심각하게 건조해서 면역 기능이 매우 낮아져 있다는 의미이며 체력 자체도 많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치료에 있어서도 비결핵 항상균 감염 치료가 결핵 치료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결핵 치료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면 비결핵 항상균 감염 치료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며 치료 경과도 좋지 못하고 재감염도 잘 되는 편입니다. 다만 결핵균과 비결핵 항상균은 모두 항상균이어서 결핵약이 비결핵 항상균 치료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비결핵 항상균 감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음식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비결핵 항상균 감염은 위장 기능이 약하고 마른 체형이신 분들에게서 흔한 질병이기 때문에 적절한 음식을 섭취해서 체중을 500g이라도 늘리는 것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결핵 항상균 감염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름기가 좋고 담백한 음식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콩, 우유 등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면 좋은데 비결핵 항상균 감염 환자분들 중에는 단백질 소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육류를 드실 때에는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고 비교적 소화가 잘 되는 어패류를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패류 중에서는 기름기가 좋고 담백한 조기, 갈치, 가자미 같은 흰살 생선과 전복, 바지락, 키조개 같은 조개류가 좋습니다. 둘째, 위장을 촉촉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은 대체로 신맛이 나며 끈적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키위가 있는데 하루에 한두 알 꾸준히 먹으면 좋고 너무 시다면 숙성시킨 후에 먹거나 신맛이 덜한 품종인 골드 키위를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꾸준히 먹으면 위장이 촉촉해져서 진액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먹고 나서 신물이 넘어오거나 속이 더부룩하다면 안 맞는 것이니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 장내 유익균을 키우는 음식입니다. 비결핵 항상균 감염 환자 중에는 폐와 위장이 건조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장내 미생물종의 균형까지 깨진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15% 정도일 때 이상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구르트, 치즈, 청국장, 낫또처럼 유익균이 많은 발효식품을 챙겨 먹으면 좋습니다. 특히 고초균이 들어있는 낫또가 효과적인데요. 낫또를 직접 드시는 것이 거북하면 낫또키나제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서 장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유익균을 키우는 것도 좋은데요. 현미, 카무트, 귀리 같은 곡물류,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같은 버섯류, 양상추, 양배추,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류 등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들입니다.